네, 지금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화제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자, 현대차입니다. 4년간 총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송기훈 전문가께 먼저 좀 말씀 들어볼까요? 예, 현대차가 투자하는 금액이 총 31조 원이거든요. 이 31조 원이라는 건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동차 쪽만 아니라 이 제철 그리고 로봇, 약간 토탈해가지고 미래 산업까지 충분히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메타플랜트 공장이 30만 대가 완성이 됐거든요. 여기를 갖다 증설을 해가지고 20만 대를 추가해서 총 50만 대 생산 능력까지 증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서 중남미나 북미 쪽에 진출하려고 미국의 거점을 통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나서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현대차 쪽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수입하는 모든 그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밝혔죠. 자,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뭐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죠, 이번 한 주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자체 생산이 약 50%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브랜드 자체도 옛날에 대우 자동차였죠. 이제 GM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게 미국으로 약 30만 대가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미국 브랜드지만 관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에서 약 105만 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105만 대를 수출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현대차는 약 100만 대를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메타플랜트 공장을 완공을 하면서 물량을 증설을 하면 약 120만 대까지 그걸 늘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이제 현대차가, 아까 올해죠. 올해 현대차가 약 110만 대 수출할 예정인데 생산 능력은 내년까지 120만 대를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관세를 25% 매기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자체 물량을 미국 내에서 다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주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한 게요. 어떻게 보면 연간 이제 100만 대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현대차 그룹의 앞날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물량 전체를 갖다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관세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세계적인 브랜드 이 자동차에서 미국 내에서 수출 물량을 자체로 소화하는 건 유일하게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약 110만 대 생산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하지만 미국의 수출 물량의 약 60%를 갖다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 자체에서. 나머지는 갖고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약 40에서 60%밖에 국내 생산을 못합니다. 나머지 30% 내지 40%는 멕시코, 북미 이쪽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화한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이 공격적인 이 투자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네시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도요타 라인하고 비교해서 거의 뒤지지 않고요. 미국 브랜드 자체 브랜드보다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라인을 갖다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고급화 전략,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미국에서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는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대차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증권가 쪽에선 여전히 이번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가 올해 주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한창 강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현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매분기 성장을 갖다 이어갈 거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 기지가 있었는데 이 물량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겨서 다 자체 생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세에서 멕시코에서 들어가더라도 25%를 매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대단히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화제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어디일까요? 네, 유한양행입니다.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투여받은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자, 노태성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 유한양행이 글로벌 입지를 탄탄히 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60대 폐암 4기 환자가 렉나자를 투여받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좀 보고가 됐습니다. 6개월 정도 투여를 받았고 1년 동안 이제 재발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현 임상 3상 연구에서 효능을 입증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이런 내용만 가지고 좀 큰 금액을 또 투자하기에는 이미 주가가 앞서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판 허가 상황을 보니까 일단 렉나자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영국 쪽에서도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렉나자가 치료제로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허가가 된 상황인데요. 렉나자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입지를 키워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도 올해 허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동아시아인이 서양에 비해서 EGFR이라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세포 성장을 조절은 하지만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의 이제 증식이나 뭐 생존 그리고 전이를 촉진시키는 이제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치가 서양은 이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쪽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가 30에서 50%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시장 진출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에 대한 증권가들의 어떤 기대 심리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8만 원까지 설정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도달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시는지요? 네, 올해 데이터를 저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 매출이 연 2조 원 돌파가 좀 유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년도까지는 시장에서 3조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이제 상반기 당장 도달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 금액대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하반기는 가야 도달이 가능해 보이고 상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충분히 상반기 조정을 좀 기다려 매수를 한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 렉나자 진출에 대한 그런 뉴스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반기 주가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구간을 좀 이탈하게 된다라 그러면 좀 저가 매수, 좀 분할 매수,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이야기 나누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 HLB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간암 관련 치료제가 FDA 승인이 또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또 그룹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투자 차원에서의 접근은 어떤 수준으로 가는 게 좀 맞다 보세요? 네, 이게 우리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호재가 여러 번 나왔을 때 반복적인 호재가 여러 번 나왔을 때 주가가 첫 번째 나왔을 때보다 두 번째 약해지고 두 번째 나왔을 때보다 세 번째 상승폭이 약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첫 번째 악재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또 하락을 했었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실패를 하고 나서 또 하락폭이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덜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거의 바닥 대비 한 100%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승폭이 작년보다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바닥 대비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좀 깎아먹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중 조절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제약바이오라는 게 좀 여러모로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몰빵을 한다든지 뭐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지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 뭐 통과가 될지 FDA 승인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 정도 나온다고는 했으나 뭐 이제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HAB가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좀 역할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또 지속적인 M&A와 연구개발 투자로 안정적인 재무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임상 결과 규제 강화 그리고 경쟁사 신약 출시 특히나 최근에 FDA 승인은 굉장히 좀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HAB 제조업에서 바이오 제약으로 성공적으로 좀 전환은 했으나 FDA 이 승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좀 종목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HAB에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금액 자체를 뭐 대략 100%의 비중이 있다 그러면 한 2% 내지 또는 5% 정도만 그냥 가지고 가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태성 전문가의 추가적인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화제의 기업, 다음 기업은 어디일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대창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그 추세 자체를 굳건하게 지켜내진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대창의 주가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균 전문가님,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최근 대창 주가가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그리 가격의 이제 급등에 있거든요. 대창은 이제 황동, 동합금, 그리를 갖다가 이제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국제 그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대창, 이 동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대창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우면서 그래서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주 요인이다 하셨는데 구리 가격이 오르는 또 원인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이제 있을까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닥터쿠퍼라고 그래가지고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순전히 이제 공급망 불안정하고요, 광산 생산 차질, 물류 변목 현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인한 가속화,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 전력망 교체 여기에 굉장히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이 수요에 대한 이 기대감 이것 때문에 국제 구리 가격이 좀 급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구리 관련주를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까지 묶어서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제 충분히 이 주가에 녹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지금 구리 가격 급등을 보고서 구리 관련주에 투자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구리 가격 또한 지나치게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이제 비철 금속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휴전이 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철 금속이 생산하게 되면은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접근적으로는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최근 이제 대창의 주가가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급등락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창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평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구리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고 외부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접근하면 어렵지만 현재 가격에서 기간 조정을 좀 주거나 아니면 가격 한 10% 이상 가격 조정을 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대창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기업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 화재 기업인데 지난 1년간 맥을 못 추던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궁금증이 많아지는데요. 초코파이가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초코파이가 효자 노릇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리온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초코파이의 글로벌적인 성과가 주요 원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초코파이 출시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글로벌 판매량 이제 40억 개 정도를 좀 돌파를 했고요. 역대 최대 판매량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이제 500억 개, 그리고 누적 매출 8조 원을 초과했으며 해외 매출이 전체의 67%나 무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은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반등 요인으로는 중국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생산 능력도 확대하고 있고 또 K푸드 열풍, 또 현지화 전략을 통한 그런 이제 신제품 출시 성공 등이 좀 주로 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 쪽의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톡톡히 노릇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국 쪽 매출 개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리온이 중국 소비 위축에도 좀 지난달 중국 법인 실적 성장을 좀 이뤄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가 회복세에 있음과 더불어서 현지화 상품과 이제 영업 전략이 좀 빛을 발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리온이 이대로 순항한다면 지난해 실적 경신에 이어서 올해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은 지난달 연결 매출이 이제 2,24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은 327억 원으로 3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공시가 됐고요. 중국 법인이 지난달 이제 실적 성장을 좀 이끌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지난달 오리온 중국 법인 매출이 79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거의 42%나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189%나 무려 성장력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베트남 시장에서만 이제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두 자릿수 성장률이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지화 전략과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올해에도 좀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증권사들은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보는 곳도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주가 전망을 노태성 전문가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충분히 저는 오리온에서는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대비 현 시가총액이 좀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특히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수출 확대가 주가 상승의 좀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환율 변동 등의 이제 외부 요인들이 좀 실적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오리온의 주가 전망은 저 또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증권사들의 높은 목표가 제시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오리온이 최근에 이제 재고 자산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고 자산이 올해 어떤 식으로 좀 소화가 될지 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재고 자산이 만약에 소화가 안 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실적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까지 화제 기업들 알아봤습니다. 노태성,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